자, 모두가 함께 건축을 이야기하고 건축을 지을 수 있다. 박영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아이 모듈 주택의 하상민입니다. 오늘 날씨 무척 덥죠? 현장 출근이에요. 요즘 현장 어디? 지금 양양이 하나 준비하고 있고 김포 하군이라는 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 있다가 죽는 줄 알았어. 쓰러지는 줄 알았어. 몇 층짜리인데? 3층. 그 양양 하면은 산불하고 그러네. 연결되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산불, 그거로 인한 이재민들을 어떻게 이제 거주 공간들을 확보하는지 이런 게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5월 달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동해시에서 임시 조립주택이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몇 가구 5동만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문제점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모듈러 주택하고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왜 늦을까요? 이런 게. 왜 늦냐면 주문받고 제작하니까 늦지. 주문받고 제작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업체도 공급하고 싶겠죠. 그런데 뭐 일단 이런 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 그런 회사한테 뭐 100채 지어주세요. 그럼 100채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의 규모나 시설이 되냐고. 그럼 우리나라 아직은 이렇게 기술 집약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는 거꾸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뒷북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지자체별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지자체별로 재난주택을 일정 규모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주택을 비축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비축된 재난주택을 지자체별로 그때 상황이 되면 푸는 거야. 다시 수거하고. 근데 비축을 한다는 거는 어디선가 이렇게 보관해 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관 장소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왜 꼭 이런 것만 생각하냐 이거죠.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고정적이고 정해져 있는. 얘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의 그 운영 지침을 보니까 이런 평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 7평에서 8평, 4인 정도 기준의 화장실, 그다음에 싱크대, 이렇게 그다음에 냉장고 일부, 그다음에 거실 겸 방. 이 정도의 요거가 규격이 뭐냐면 20피트 컨테이너에 그냥 실을 나눠서 딱 넣고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차에 딱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규모 요거예요. 근데 컨테이너는 좀 이상하니까 지붕을 만들어서 지붕을 만든 통에 이렇게 적층이 안 되지. 그 적층이 안 되니까 하나로 또 올려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보관하려니까 부피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요 그림에서 보면 요 녀석이 또 문제가 되네. 이게 대량으로 또 적층하기에는 또 윗부분이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전략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정말로 컨테이너 타입으로 그냥 적층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종이 박스처럼 접어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분해를 해서 스스로 조립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유지하면 부피도 줄이고 다양하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지죠. 근데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되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전기는 그냥 끌어다 쓰면 돼. 물도 연결하면 돼. 근데 이제 오수 처리에 대한 거가 제일 커다란 문제가 그러니까 되고. 결과적으로 이재민이 해당된다면은 화장실에 이런 거는 좀 공동으로 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금 부족하다면 공동 화장실로 해서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 그런 사례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이케아의 이런 조립식 그 난민주택, 그러니까 유엔 난민기구에다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지금 이제 이케아의 이 난민주택입니다. 이 난민주택은 우리나라 지금 임시주거공간하고는 사뭇 다른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잠깐 이야기 해보죠. 그 컨셉이 어떤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집을 잃었으니까 작은 집이라도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임시주거 개념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어느 일정 기간에 네. 주거를 준다. 그러니까 작은 집이라도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엔에서는 정말로 재난인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기 때문에 노지에 있기보다는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쉘터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오지의 경우는 전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열 지표판을 이렇게 지붕에다가 설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오프그리드라고 해요. 오프그리드 주택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오프그리드? 호주나 미국처럼 땅이 굉장히 넓어. 그래서 이제 전선이 그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이야. 이럴 때 전기를 생산해야 돼. 그러니까 그 그리드라고 하는 건 전선이 이어져 있는 그리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것이 없는 거. 자체적인. 그럼 자체 생산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요럴 때 필요한 것들. 근데 이걸 좀 잠깐 들여다보면은 이 집의 안의 내부 구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는 좀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고 이거는 이제 공동 개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주거 공간은 좀 복잡함이 있어요. 그렇죠. 7평 안에 생활하기가 4명 생활하기가 좀 힘들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컨셉이 다르죠. 그런 그러니까, 모양들을 갖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정확하게 그걸 구분 짓는다고 하면 접근 방법이 달라질 거고 그걸 국가에서 명확하게 해줘야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개발하지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게 또 조립 방식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로 운반하는 시스템인가 반면에 이케아는 결과적으로 이제 포장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건 포장으로 들고 들어가서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아주 외진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군용 항공기가 낙하산으로 그냥 투하해. 투하하면 그 떨어진 것들을 펼치는 지비대 이런 것도 있어요. 재난주택의 종류에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굳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 보면 요 구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아연 도금 강판, 아연 도금 각관. 각관이네, 각관. 이 녀석이 또 장점은 그거 어디서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그렇지. 확장이 조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프레임 위에다가 이 천막을 설치하게 되어버리면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게 이제 오프그리드 방식이다. 그러니까 오프그리드 방식이라기보다 오프그리드에 있는 주택인 거죠. 근데 이 집은 내가 아직 못 봤어. 근데 단열은 될까? 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하고 다른 것은 겨울철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열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가둬놓는 게 단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UN 같은 경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치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패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쪽에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있죠. 압축 단열재가 들어있고 그걸 판으로 좌우에서 눌러서 붙여놓은 거지. 이런 식의 방식들이 아직 국내에는 없잖아요. 아직 없죠. 근데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가구적인 시스템들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 모듈들에 대한 아주 인간의 어떤 기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단위들 다 검토해놨기 때문에 이런 조립 방식이 가능한 그거 아닌가. 이 말 맞나? 근데 만약에 이케아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 고성에 왔다, 그럼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를 북한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그 재난주택
어떤 개념을 국가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현장 중심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중심형 모형 모듈러 주택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런 어떤 재난이나 임시주거의 시간 대비 제작하는 환경들이 구축되지 않았다. 아직은 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임시주거를 지금 이제 설치하고 있는데 이케아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기술 집약적인 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렇죠. 조립이 그 다음에 공장 생산이 아니라 그냥 사용자가 4명이 망치로 두들기면 4시간 만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개발의 시스템이 매우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도 운반부터 사용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이제 그 스마트 주택, 그렇죠. 스마트 주택 그쪽으로 점점 가게 되는데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실은 그것을 운영하는 혹은 공급하는 산업 전체가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그냥 난민주택, 뭐 이재민 주택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모듈러 주택들의 발전 방향을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무궁무진해.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낯선 주제였습니다. 낯선 주제였지만 한 번은 다뤄볼 만한 의미 있는 되게 시사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다는 거. 오늘 하여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로 끝내면 안 돼.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